네, 더불어민주당이 21개 지역구의 첫 당내 경선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현역 의원 하위 평가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잡음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던 국민의힘에서도 현역 의원 컷오프 발표가 임박하면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정욱 변호사, 김영주 전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어제 저녁에 당내 경선 결과를 처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글쎄요, 뭐 결과를 보면은 뭐 여러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호남 지역의 현역 의원 4명이 모두 좀 탈락했다. 이 부분을 좀 많은 언론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데 먼저 경선 결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이제 그 전으로 보면 광주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현역에 대한 어떤 그 평가 교체 비수가 굉장히 높았다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 이제 송갑석 의원이 서구갑인데 그렇게 이제 굉장히 불만을 나타내는 결과를 낳았고요. 또 그 전에 양양자 의원은 아예 개혁신당으로 갔고 서구가 가벌이 그렇게 떴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조섭 의원, 이영석 의원, 윤영덕 의원 이렇게 각각 이렇게 밀렸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그것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광주 민심이 현역에 대한 말하자면 평가가 낮았고 불만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가령 이제 윤영덕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당 상대편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 정무특보가 예컨대 권리당원에 대한 데이터를 미리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잡음들은 아직까지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으로부터 나오는 이 공천에 대한 불만들과 연이어서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영배 의원 지역구도 역시 이명 공천했다가 분란이 많이 생기고 문제제기가 많으니까 3인 공천으로 바뀐 거거든요. 이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광주의 민심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냐,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 것인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 이제 그 과정이 공정하다면 뭐 다 승복해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 이제 그 의문이 드는 게요. 첫째는 이제 그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냐. 물론 이제 광주에 떨어진 호남의 5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최근에 보면 박용진 또는 이제 김영주 부회장 그리고 이제 그 윤영찬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좀 억울하게 그 하위 10%나 20% 들어갔다. 이런 데 논란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광주에는 어떻게 됐는지 본인들이 그걸 밝히지 않으면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과연 이제 공정하게 현역을 평가해서 점수를 했는지 이걸 이렇게 따져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론 조사의 공정성 문제예요. 계속 이제 뭐 유령 여론조사처럼 이런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그 윤영덕 패한 분이 미리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정무특보 정진욱 이분이 그 미리 권리 당원의 ARS 투표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사전에 선거 운동했다. 네. 이런 데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저는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봐야 된다. 하여튼 상당히 그 좀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또 어제 공천에서 좀 눈길이 가는 게 대장동 변호인단이 1차 관문을 통과했거든요. 이제 네. 전현직 의원들과 1대1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명백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하면서 일부 지역을 빅매치다라면서 소개를 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그러니까 조성업 변호사를 비롯해서 이제 2~3명의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변호인단의 좀 좋은 지역에 경선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장 굉장히 드라이하게 어떤 문제를 발표하고 계세요. 그리고 옆에서 기자들 인터뷰도 어제 하는 거 보니까 자신이 좀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무총장을 얘기한다든지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확한 입장 전달을 하려고 논란을 피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였는데 지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민주당의 공관위원장 혼자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전에도 임종석 의원은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소위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대한 책임지실 분 이런 얘기를 했고 오히려 공관위원장이 어떤 공천 관리를 차분하게 하고 잡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제기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부분도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빅매치다.
빅매치라고 하는 게 일부러 이인 결선을 시켜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다른 경선자들은 굉장히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해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고민 끝에 이인 경선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걸 굉장히 일부러 그런 어떤 그 현역이 있는 지역에 붙이면서 빅매치다. 즉 오히려 그 이재명을 대변했던 그 변호사들을 지켜 세우기 위한 그런 모션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불공정해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예민하고 또 일부는 좀 뭐 과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저렇게 대장동 변호인단을 공천 주는 게 일종의 뇌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예, 이를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말을 붙였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공천으로 대장동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있다. 저격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저는 심각한 문제인 게요. 옛날에 그 쌍방울 있잖아요, 쌍방울. 거기도 이제 보면 그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이태영 변호사나 그 사무실에 여러 명이 쌍방울의 사회이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이게 변호사비 대납 아닙니까? 사회이사도 이게 1년에 가만히 있으면 이게 연봉이 몇 천만 원씩 그냥 되는 게 이게 사회이사입니다. 그때도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박균택 이분은 이제 고검장 출신이고 고검장 그 외에도 이제 조상호 변호사도 영장 때도 하고 이제 변호를 많이 했던 분이에요. 임윤태 변호사도 이제 그 김용 변호사나 많이 했고요. 이런 분들을 이제 그 경쟁률이 뭐 7, 8대1 되는 걸 단독으로 이제 1대1로 붙여준다든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특혜 소지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제 생각은 이렇게 정치를 출마하겠다는 사람은 이게 변호사를 안 쓰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출마하겠다는 변호사들도 오해 살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굳이 내가 이재명 변호는 안 받겠다 이렇게 피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상적인 변호사비보다 터무니없이 작게 주고 대신에 이제 공천으로서 혜택을 준다면 이거야말로 이게 뒷거래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오해를 안 사도록 앞으로 이게 조심해야 된다 봐요. 그리고 앞서서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어떤 발언이라던가 이런 뭐 어떤 약간 논란의 소지가 좀 있는 요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것도 이게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게 빅매치 예를 들어 이제 조상호 변호사하고 최기상 의원이죠. 그 판사 출신입니다. 그게 어떻게 빅매치가 됩니까? 조상호 변호사는 이제 그냥 뭐 정관은 아니에요. 그냥 변호인 것 뿐이지. 그게 7명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빅매치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 한쪽을 너무 이제 그 띄워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윤태 변호사는 이제 정관도 아니에요. 그냥 이재명 대표를 많이 오랫동안, 오랜 기간 이게 도와준 거죠. 그게 이제 그 최민희 아마 후보하고 붙을 텐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이름도 잘 몰라요. 임윤태, 최민희는 잘 알죠. 근데 이걸 빅매치다. 이런 식으로 공관위원장 이거는 명백하게 그 어느 한쪽을 이게 그 체급을 올려주는 거고 아주 이제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어제 저녁에 20개 지역구에 대한 논의 결과를 이제 추가로 발표를 했습니다. 뭐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이제 박진 전 장관이 서대문 을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됐고요. 또 김연아 전 의원이라던가 뭐 홍영선 전 사무처장 같은 경우도 단수 추천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지금은 이제 그 박진 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강남에 하다가 이제 서대문을 오니까 서대문 쪽에서 이제 조금 반발은 뭐 있는 것 같은데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그 김태호 뭐 서병수 의원까지는 이제 좀 반응이 좋았어요. 네. 예를 들어 이제 그 험지로 돌리면서 김태호가 이제 거창해서 양산을로 갔잖아요. 서병수 부산시장도 이제 그 전재수 지역 갔거든요. 네. 그까지는 이제 그 괜찮은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예를 들어 이제 조혜진 의원도 가고, 네.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도 또 김해로 가고, 그다음에 박진 장관도 이게 강북으로 가니까 너무 심하게 또 돌려먹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일부 여론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고요. 김연아 의원은 이제 그 당직자들이 옛날에 일부 의혹,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감사 제기나 있었는데. 그게 아마 이제 거의 무혐의로 밝혀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공천이 됐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대문 을 같은 경우 대진표가 확정이 됐어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영호 의원이 있고요. 이제 박진 전 장관 간의 이제 매치가 성사가 되는 것이고 또 송파 을 같은 경우도 이제 송기호 변호사와 배현진 의원이 만나게 됩니다. 뭐 이런 대진표도 지금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뭐 송파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송기호 변호사가 가셨지만은 네.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평가 1위 했던 의원이고요. 예. 지역을 아주 잘 관리한다고 보여지고 송파 현재 판세로 봤을 때 송파 가벌병에 있어서 뭐 병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누구를 이렇게 민주당이 이기기는 쉽지 않은 이제 그런 형국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송파 갑의 경우에도 임종석 의원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어제 민주당에서는 비공개 의총이 있었습니다. 공천 잡음의 결정판이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요. 비명계 성토가 상당히 많이 이어졌고 또 현역 하위 통보를 받은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도 거셌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의총 이후에 비명계 의원들의 입장 그리고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입장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친명계 횡재, 비명 행사라고 놔두는 말을 부인하기 어렵게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 사표 내고 그다음에 이 공천에 관련된 책임 있는 자들 전부 사표 내고 이선을 다 물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에서 승리의 의지가 있는가라는 당원과 국민의 근본적인 의구심에 민주당은 답해야 합니다. 일부러 패배하려 하지 않는 한 저럴 수 없다는 것이 당이 정해놓은 그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명계 학살이라는 것은 저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예, 뭐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당대표 사표 내야 된다. 이선으로 다 관련자들은 물러나야 된다. 뭐 이런 발언들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좀 강한 발언들이 좀 나왔는데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저는 먼저 이제 의총을 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이게 왜 안 갑니까? 저는 이거부터 문제가 있다 봐요. 가서 이제 그 의원들이 정확하게 문제 제기가 뭔지 직접 들어보고 오해가 있으면 이게 그 해명하고 또 이제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 개선할 게 있으면 고쳐야죠. 예. 왜 불참합니까? 이게 문제고 도중에 아마 정청래 최고나 그다음에 그 우리 노원병의 그 의원 김성환 의원인가 그분도 이게 도중에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왜 또 도중에 나갑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그 당이 두동강 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의 저는 지적이요 상당히 일리가 있다 봅니다. 두 가지로 보면 이제 그 첫째가 이제 그 하위 20%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게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제가 박용진을 평소에 좋아하는 의원이 아니에요. 비판적인 입장에서 봐도 이분이 출석률이나 법안 만드는 거나 보면 왜 하위 10% 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오로지 이재명 대표하고 라이벌 경쟁자이기 때문에 싹을 자른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보이고 그 외에 이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평가가 아주 출석률도 이제 90% 훨씬 넘고 법안 발의도 이게 100건이 넘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이게 출석률이 상임위 35%예요. 여야 통틀어 꼴찌입니다. 그럼 이게 등수도 여야 통틀어 꼴찌 나와야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하위 몇 프로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공정합니까? 이 문제를 어제 제기했잖아요. 들어야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더 황당한 게 여론 조사, 조작 불명. 예를 들어 이제 그 민주주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론하고 통계거든요. 두 개 조작하면 이게 중대 범죄입니다. 근데 여론을 당에서 뭐 대체로 당에서 했다는 사람도 있고 조정식 사무총장은 아니 권철성은 당에서 안 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뭡니까? 대체로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잖아요. 도대체 여론조사 누가 한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고양이가 눌렀다는데 이 여론조사 고양이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좀 납득이 안 되는 책임 있는 당의 관계자가 여론조사를 어디 맡겨서 어떻게 했다 이걸 밝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밝혀야죠. 본인이 문학진 의원께 전화해가 형님이 꼴찌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어디서 난 건지 그 기초자료부터 이게 다 공개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명백 위원장의 발언 저희가 뭐 함께 봤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원칙이랑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뭐 학살이라는 건 근거가 없다. 뭐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거는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제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이명백 위원장으로부터 통화를 하면서 어떤 근거냐라고 네. 했을 때 그 이명백 위원장의 발언에 문제가 있어요. 나도 잘 모른다. 자기도 잘 모르면서 원칙과 그 원칙에 따라서 잘 했다, 예. 공정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예컨대 공관위원장이라면
첫 번째 민주당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론조사 기관 선정에 있어서 완화했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아직까지 갑론을박 중이고 있습니다만은 예컨대 원래 원칙은 10억 이상의 어떤 실적이 있는 기관, 그리고 또 이런 데이터 유출 사고가 없는 기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성남에서 들어온 기관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유죄 판결이 난 게 험결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왜 그 업체가 그러면 선정됐는가, 또 왜 어떤 경위로 10억이라는 기준을 5억으로 낮췄는가, 그런 데서 이게 뭔가 처음부터 이것을 말하자면 조작하려고 하는 그 성남시장 때부터 같이 데리고 있었던 여론조사 기관을 넣은 거 아니냐. 그것이 바로 이제 경기도 팀 이런 분란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조정식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내부적으로 돌렸다면 어떤 기관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 그 프라이버시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 후보자 본인에게는 비공개 원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쉽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현재 말하자면 민주당 스스로의 공천 관리나 결과에 대한 정당성이 굉장히 옅어지게 됐다,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려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공천 갈등이 격해지면서 결국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도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직접 처리를 해야 된다, 직접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나서야 된다,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정세균 총리는 이제 아마 외국 출장 중인데 정권을 아마 맡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김부겸, 정세균 총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의장 출신들 있잖아요. 임채정, 뭐 김원기, 그다음에 문희상 이런 이제 국회의장 출신 원로들도 전부 이게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게 당이 망하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우리가 선거를 도울 수 없다. 한마디로 이게 이대로 계속 공천을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사천하면 우리는 선거를 도울 수 없다. 이 말은 이제 거의 뭐 당이 두동강 나는 수준이 아닐까. 선거를 안 넣는다는 말을 이게 그 당을 같이 할 수 없다. 이 정도까지 저는 강한 게 표현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는 이제 지금이라도 빨리 이게 그 저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봐요. 두 가지를. 하나는 이제 그 불출마를 해야 돼요. 본인이 출마하다 보니까 자격 심사 기준이 모든 게 자기가 기준이 되다 보니 돈봉투 받은 의원들도 반발하는 거예요. 아니 이 대표는 재판 중인데도 공천 주고 우리는 아직 수사도 안 했는데 우리에게 배제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 대표가 지금이라도 불출마, 한동훈 위원장도 불출마하잖아요. 하시고 그다음에 당대표직을 빨리 내려놔야죠. 내려놓고 빨리 선대위나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 어차피 본인은 지금 재판하러 매일 간다고 지금 뭐 선거 대책위원회 해봤자 시간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빨리 당대표직도 내려놓고 그다음에 그 밑에 정청래 최고든 뭐든 다 내려놓고 빨리 그 선대위 체제로 가거나 비대위 체제로 가는 이게 유일한 길이다. 아마 그걸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원로들이. 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거센 압박을 받고 있는데 현 상황을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렇다면은 좀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 바꾸거나, 그러니까 그다음에 공관위원들의 뭐 사퇴를 받아내거나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하고 물러나거나, 이재명 대표가 제일 먼저 뭐 모든 걸 내려놓고 불출마 선언하면 제일 좋죠. 근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관측이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런 공천을 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라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정세균 전 총리까지 입장을 나왔다는 건 이게 굉장히 어지럽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왜냐하면 정세균 총리는 최근 2, 3개월 동안 정치적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 하시면서 거의 뭐 현실 정치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는 정세균 계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것. 또 하나는 본인 스스로가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 말하자면 몸담았던 총리로서 그걸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모든 이 정권 교체의 실패를 문 정권에만 얘기하는 데 대한 불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본인은
실제로 보면 제일 큰 실패의 원인은 이재명 후보 본인이다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둘러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문제는 김부겸 전 총리는 원래는 당 밖으로 나올 생각도 있는 분이라서 이참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또 하나의 관점은 예. 현재 지금 임종석, 윤영찬, 전해철, 기동민 이분들이 다 호남에 고향을 둔 분들입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보기에 다 지금 강주에서의 공천 과정을 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의원 중에 호남 출신 의원들이 어떻게 이 당에서 처우하느냐가 굉장히 내관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뭐 친문계, 비명계 인사들에게 좀 손을 내밀고 있다 이런 보도들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접촉해서 실제로 정말 그 새로운 미래가 좀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지금 당장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임계점을 뛰어넘으면 일정 정도 이거 도저히 안 된다라고 네. 하면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호남의 인식이 그렇게 선호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만약 이것이 당 밖에 계시는 분이 예. 김부겸 전 총리라 그러면 상황은 또 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혹은 정세균 총리는 훨씬 더 아주 빠르게 그 구심력을 가질 겁니다. 호남에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면에서 약간의 그런 어떤 간극이 있다. 호남 민심이 여전히 제3지대에 굉장히 싸늘한 민심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지금 뚝이 터지듯이 호남에서 이재명 체제에 대한 불만이 터진다면 예. 다른 선택지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낙연 우리 사람인데라는 인식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고 그러면 민주당은 거의 분당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이죠. 예, 이 의견에 좀 동의하세요?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 이낙연, 김종민 네. 당에서 이제 이삭을 주는데 아마 이제 배지를 단 이삭은 좀 많이 못 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현역들이요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이제 경선에 뛰어들어서 패배를 하고 있잖아요. 호남에서도 이번에 많이 졌고, 예. 그다음에 송갑석 의원도 경선은 참여하겠다.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도 과지욕을 견디며 경선 참여하겠다. 이러면 이게 다른 당으로 이게 못 놓잖아요. 그래서 배지 이삭은 많이는 못 줄 것 같아요. 이낙연 당에서. 근데 문제는요, 경선까지 못 간 배지 아닌 중에 진짜 알곡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호남에서 보면 이게 경쟁력은 있는데 2배수, 3배수도 못 가서 진짜 아예 기회도 못 받은 배지는 아닌데 왜 지역의 기반은 탄탄한데 경선 기회까지도 못 받고 배제돼 버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광주에 가면 장관 출신되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당히 저는 이낙연 당에 들어가면요. 호남에서는 선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에서 아직 지역 변수 무시 못 하는데 제가 어제 호남 향후에는 아니고 네. 몇 명 만났더니 이재명 대표의 고향을 안동을 언급하면서 호남 사람 다 죽인다는 막 엄청나게 어제 입에 거풀 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게요. 지역 감정을 조장한 게 아니고 이런 게 호남 정서에 영남의 이재명 대표가 우리 호남 다 학살한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호남 다 죽인다. 막 이런 게 바람이 불면요. 어떻게 또 이게 호남에서 반민주당, 반이재명 바람이 불지 몰라요. 따라서 저는 상당히 배지는 적어도 나름대로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 봐요. 이제 거기서 한마디 제가 첨언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네. 수도권 민주당이 전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사이가 커서 진 게 아니거든요. 거의 1, 2% 차이로 거의 수도권 50석, 100석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호남, 수도권에 계시는 민주당의 호남 출신의 민주당 기반이 네.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제3지대를 지지했을 경우에 거의 판판이 핵심 지역 몇 개를 놔놓고는 국민의힘한테 넘겨줄 그런 공산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인천까지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밖에서 지금 슬슬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더 크지 않느냐 하는 그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게 예민한 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좀 공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아직 좀 조용하게 공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좀 잡음이 나올 가능성들이 이곳저곳 생기고 있어요. 그중에서 또 눈여겨봐야 될 게 10% 하위 컷오프인데 4선의 또 이명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컷오프 의원은 결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열었거든요. 경선 기회를 달라.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그 공천에 잡음이 없으면 그건 뭐 공천이 아니죠. 실제 그 하나님이 공천에도 잡음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각 지역마다 이게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7, 8명, 10명까지 경쟁하는데 그 중에 한 명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떨어진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3자가 볼 때는 이게 객관적으로 될 만한 사람이 돼도 주관적으로 보면 이게 떨어진 사람들은 다 억울하게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심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이제 그 일부의 잡음이 있어도 이게 크게 뭐 대명분을 얻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이제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그다음에 그 제가 알기로 이명수 의원은 아마 이게 충청 아산으로 제가 아는데 이분이 그 옛날에 불출마까지 뭐 이게 염두에 뒀다가 다시 복귀하고 뭐 이런 우여곡절이 좀 있을 겁니다. 그 내부의 당의 사정이. 그래서 이제 그 굳이 뭐 한동훈 위원장이나 당에서 이명수 의원을 이게 사적인 감정 뭐 민주당처럼 이게 반 이재명 친핵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분이 뭐 반 한동훈도 아니고 반 윤석열도 아니잖아요. 아마 이제 그 제 생각에 컷오프라면 공정한 평가가 됐을 거다. 이미 그 사이에 여러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서 이런 우여곡절이. 따라서 저는 뭐 공정하게 채점했지 이걸 이렇게 사적으로 뭐 다른 이게 사적인 감정으로 치낸다 이렇게는 안 봅니다. 예,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좀 공천에서 떨어진 예비 후보자들이 좀 집단 행동 가능성까지 내놓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이 상황이 좀 확산할 가능성에 뭐 대해서. 집단 행동이라 하더라도 앞서서 이미 상당히 많은 김승태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그 의원들이 수긍을 했고, 또 험지 출마의 서병수 의원을 비롯해서 박진 장관까지 수긍하고 있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가 상당한 권위를 갖게 됐다는 게 있어요. 그런 측면이 국민의힘 같은.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분란은 있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공천을 막 파열음을 낼 정도의 수준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은 역으로 보면 지금 공천 파열음이 너무 적어요. 너무 무탈하고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과연 이게 혁신 공천이냐. 그래서 현역 교체율이 이번에 극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7명이라고 했는데 7명도 아니고요. 어제 보니까 자기 지역을 옮긴 사람, 예를 들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하위 뭐 10%의 컷오프 대상자였는데 전재수 의원 지역구로 가는 경우는 그것을 인정해 준다. 컷오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면 한 5명, 서너 명 내외로 정리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제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 그 특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 현역 교체율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목소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잡음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다. 이게 혁신이냐 이런 지적과 함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그 김건희 특검법과 연결지어서 이제 해석하는 시선들도 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이제 그렇게는 안 보는 게요. 지금 이제 그 혁신이라는 게 뭡니까? 원칙과 시스템에 따라서 가장 이게 경쟁력이 뛰어난 이기는 사람이 공천 받는 거, 이게 가장 혁신 아닙니까? 뭐 어디 드라마처럼 이게 재미나 감동 주려고 공천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길 수 있는 사람. 지금까지 제가 반발로는 이제 그 지역에서 거의 제일 경이 뛰어난 1등 후보가 떨어진 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저도 이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돌려보기 때문에 예. 거의 이제 저는 이기는 공천의 기준에 부합한다 이래 보이고요. 그다음에 원래 국민의힘은 이제 현역이 얼마 안 되잖아요. 민주당에 비하면 이게 뭐 아주 숫자가 적고 수도권에는 특히 다 합쳐봐도 17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은 다 주는 게 맞죠. 4년 전에 살아남았으니. 그다음에 영남권에도 거의 보면 이게 몇 배수 다 아마 경선으로 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한동훈 위원장이 비서실장 김영동, 이분도 이게 안동 예천에서 처절한 경쟁을 해야 돼요. 그 외에도 대구 가보면 4-5명 경선부터 전부 이게 경선이죠. 현역이 아마 그냥 그대로 받은 거는 제가 알기로 추경호, 윤재옥 원내대표, 그분들을 받을 만한 분이에요. 그 외에는 이게 전부 경선이에요. 앞으로 이게 경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 민주당 호남 봤잖아요. 텃밭에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경선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물갈이가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경선을 살아남은 현역이라면 그 능력 입증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물갈이가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갈이 자체는 목표가 아니고 수단에 불과하고 목표는 이기는 공천이다.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 지금. 뭐 인위적으로 막 드라마 감동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스템에 따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런 말씀처럼 이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아까 저희가 민주당이 이제 새로운 미래에 어느 정도 이제 뭐 혹시라도 탈당하게 되는 인물들이 합류하게 되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했듯이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 과정에서 제3지대로 가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거의 없다 봐야죠. 거의 경선기에는 죽잖아요. 아예 원청 컷오프 돼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경선기에는 거의 다 주고 있잖아요. 그 점에서 이제 제3지대 이준석 당 특히 갈 의원은 거의 없고요. 아마 이제 비례나 몇 분이 컷오프 된 분이 있죠. 지금 있지만 그 감액이 그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합니다. 자기가 이제 컷오프 됐다 해서 갑자기 이준석 밑으로 간다? 이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따라서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도 제3지대 특히 이준석 당으로 갈 의원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아마 이제 국민의힘은 결국에는 그 유승민 의원이 잔류하면서 그 말하자면 뚝이 무너지는 것을 스스로 막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의 어떤 그 이낙연 전 총리가 붙었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런 분란. 그래서 제3지대가 극히 유권자로부터 많은 표를 받기 어렵다는 판단.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여당이 갖고 있는 어드밴티지가 큽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기보다는 여기 남았을 때 공기관에 뭐 감사로 간다든지 어떤 자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들이 당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을 제어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어떤 민주당의 이제 앞으로의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뭐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고 그렇다면은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어떤 움직임 좀 보일 것 같으세요? 이제 뭔가 이제 자체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좀 시도들 나오고 있던데요. 아마 이제 개혁신당은 이제 그 떠나간 20, 30대 남성층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이낙연 당하고 합치면서 상당히 많은 이게 그 남성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실망해서 아마 이제 떠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떠나간 지지층을 다시 한번 이게 어떻게든 복원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하지만 네. 한번 이렇게 도망간 토끼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떠나간 사람 실망해서 다시 이게 쉽게 안 돌아옵니다.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이 다시 그 지지층을 복원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계속 이제 국민의힘의 사정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든 이삭을 주우려고 계속 노력하겠지만 이미 그 요즘 이게 알곡은 다 이게 원래 국민의힘에서 다 공천합니다. 이제 뭐 쭉정이는 걸러내겠죠. 쭉정이 한두 명 정도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실제 의미 있는 알곡을 이삭 죽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제 갈수록 개혁신당은 이게 힘들어질 거예요. 오히려 이제 이낙연 당이요. 오히려 조금씩 그 눈덩이처럼 조금씩 불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민주당이 워낙 현역수가 많으니까 탄력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사천 논란이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낙연 당은 조금씩 이게 그 불어나는데 아마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은 눈덩이치면 그 자리에서 조금씩 오히려 녹아나가지 않을까. 눈이 불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마이너스로 녹아나가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마지막으로 간단히 짚어볼게요. 오늘부터 국회 이틀 동안 대정부 질문에 들어가는데 자, 오늘은 정치나 외교 통일 등 비경제 분야 질문이 이어집니다.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최근에 대통령께서 덴마크, 독일 해외 순방 취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묻는 부분이고요. 또 통일 외교 부분에서 말하자면 러시아하고의 관계에서 과연 전통적인 어떤 미국 편에 들어서 국가 이익이 되느냐, 또 중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교를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가, 너무 이념지향적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또 하나는 이제 뭐 정치 부분에서 계속 대통령이 지금 울산을 비롯해서 지역 민생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선이 가까워오는데 이게 대통령의 선거운동 아니냐 이런 야당의 지적이 있을 수 있겠다. 울산의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뭐 그린벨트 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선심성 부분이 아니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의료 대란 속에 있는데 과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기의 어떤 전공법이 선거 전략이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민생 토론이나 뭐 의료 대란 같은 현재 문제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떤 부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야당은 뭐 민생 토론을 문제 삼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게 4년 전에 선거할 때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가만히 그냥
청와대 안에만 들어앉아 계시는지 그걸 이렇게 체크해 보면요. 그때도 알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명품백은 이거는 뭐 파우치는 이제 끝났어요. 이거 가지고 민주당이 선거 치를 하면 큰 코 다칩니다. 이 파우치 하나만 집중적으로 김건희에서만 공개해서 우리 총선 이겨보자. 이런 전략 오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정책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파우치 하나 가지고 이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진상을. 이걸 이게 더 정치 이슈화시키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보는 의미 있는 거는 외교에서 쿠바 있잖아요. 이거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의 엄청난 저는 승리라 봅니다. 북한에서 쿠바하고 수교를 막으려고 얼마나 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게 우리 외교 지평을 넓혀나가는 이런 이제 윤석열식 외교 이거는 상당히 저는 칭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김영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